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연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이 한 9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에 이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모르는 내용들이 많았구나 싶은데 일반인들도 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다 닥쳐야지 그때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는 수준이라서 비슷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좀 특이했던 건 국민연금이 전 한 종류로만 알았는데 보니까 한 5종류인가?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이제 사람들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을 막 헷갈려 하세요. 국민연금은 큰 체계라고 보시면 국민연금 안에 연금 지급되는 체계 중에 나이가 많아서 받는 연금으로 있는 게 노령연금. 그다음에 뭐 연금을 가입하신 분이나 받으신 분이 사망하셔서 받게 되는 게 유족연금. 유족들이 받으시는 연금, 그다음 장애를 당했을 때 받는 게 장애연금. 그래서 크게 연금 형태는 그렇게 받으시고요. 갑자기 국민연금 가입 수령한 시기가 됐는데도 가입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이 일시에 받는 걸 반환일시금이라고 하고요. 사망했을 때 받는 걸 사망일시금 해서 그냥 한 5종류. 근데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란 용어랑 우리가 노령연금이란 용어를 이제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노령연금 이용할 때가 많긴 한데 또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잘 알려진 국민연금의 정식 명칭이 노령연금이다. 이제 그렇게 가장 많이 나이가 들어서 맞는 국민연금을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령연금은 이 수령 시기는 언제부터 나이별로 또 달라지나요? 그게 원래는 1988년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재정건전화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서 이제 수급 시기에 지금 늦춰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1952년 이전에 출생하셨던 분은 이제 60세부터 이미 받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53년부터 56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이 61세, 그리고 57년부터 60년 생, 특히 이제 58년 개띠라고 하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올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62세부터 받으시고요. 뭐 61년생부터 64년생이 63세, 뭐 65에서 68년생이 64세, 그리고 이제 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전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게 이게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저 같은 경우는 70년생이니까 65세부터 이제 수령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때부터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따져보니까 이제 제가 60세 은퇴하고 65세부터 수령을 하면은 5년 동안 이 공백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별도의 수입이 없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소득 공백 기간에 이제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이 60세 전에 퇴직을 많이 하시고 그 위에 다시 직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원래 주된 직장 다닐 때보다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계시는 말씀하셨듯이 뭐 65세 전후가 되다 보니까 비어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원래 자기 정해진 시기보다 좀 당겨서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조기 노령연금. 그러니까 당겨서 받는데 얼마나 당겨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원래 자기 수급 개시하는 연령에서 최장 5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네요.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국민연금 공단이 그냥 당겨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감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 시기를 1년 당기면 연금액이 6% 감액이 돼요. 줄어드는군요. 이런 방식으로 감액하면 5년을 다 당겨서 60세부터 받으시면 원래 받으시는 금액보다 5년 당겨 받았을 때는 한 30%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당겨 받으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이 질문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당겨 받으면 빨리 받아서 좋긴 한데 금액이 많이 줄잖아요. 이게 지나다 보면 누적해서 받는 연금액이 어느 시점인가 되면 역전돼 버리거든요. 그게 보통 계산을 해보면 한 7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역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 같으면 정확한 자기가 받는 시기에 받으시는 게 당겨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일본 같은 데도 저희처럼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 부르냐 보았더니 걔네들은 손해연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손해연금? 손해본다? 당겨받으면 무조건 손해가 되니까 이거 공단에서 정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당겨받았을 때 이점보다는 손해보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요.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질문합니다. 단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사실상 저는 공고하기를 그냥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받는 게 좋겠네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당길 때 6%씩 감액되면 내가 그걸 받아서 6% 이상 수익을 내야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국민연금은 받을 때 물가 상승액만큼 연금액이 상승이 되는데 네. 금액을 줄여놓고 물가 상승률 적용하는 거라 네. 금액이 덩어리가 큰 상태에서 적용하는 걸 비교해 보면 당연히 큰 거에서 적용하는 그렇죠. 게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겨받았을 때 손해가 조금 크죠. 유일하게 유리한 경우는 일찍 사망했을 때입니다. 뭐 그런 그까지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 65세 때도 뭐 소득이 있다, 뭐 일을 한다기보다는 뭐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굳이 그때 안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뭐 액수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이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사용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가 네. 소득에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그때부터 연금액을 감액을 해요. 감액을요? 네, 그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이 소득의 종류는 뭘 가지고 소득이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때 소득이라는 거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네. 이 사업소득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임대소득도 같이 포함됩니다. 예. 그러면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우리가 A값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A값, 예. 올해 기준으로 그 A값이 243만 원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243만 원 이하로 벌면은 국민연금이 감액이 없는 거고요. 예. 그거보다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비용을 제한 소득입니다. 예.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액을 감액시켜서 나가는데, 예. 작게는 이제 뭐 243만 원보다 한 100만 원 많을 때까지는 5% 감액하고요. 네. 자기 받는 뭐 그래서 수치적으로 해서 뭐 10에서 25%까지 감액하는데 최고로 얼마까지 감액되냐 그러면 네. 자기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지금 정년 맞아서 퇴직하시는 분이 꾸준히 부어왔으면 한 140, 150만 원 정도 받으신다라고 치면 네. 140만 원 받으시는 분 같으면 절반이 감액되면은 70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은 840만 원이고 이게 예. 언제까지 언제까지 감액되냐면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감액이 됩니다. 예. 그럼 840만 원씩 5년이면 한 4천만 원 넘는 돈이 큰 액수네요. 감액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 연금을 감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예.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하거나 문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는 좀 앞당겨서 받았는데 예. 내가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늦게 받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내가 감액될 것 같으면 귀하게 5년 동안 감액될 것 같으면 그 시기를 좀 건너뛰고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게 네.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기연금. 그러니까 예. 자기가 원래 수급 개시하는 연령, 그러니까 65세라고 하셨으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당기는 것도 5년 당기는 게 가능했는데 네. 뒤로 미는 것도 5년 동안 뒤로 밀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당길 때는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됐잖아요. 예. 뒤로 밀 때는 1년 뒤로 밀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5년을 뒤로 미루면 뭐 65세 받으신 거 70세부터 받으신다 그러면 5년이니까 36% 정도 네. 연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죠. 대신 네. 5년간 못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이 감액되는 기간은 다 건너뛰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소득이 많거나 근로소득이 많아서 감액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십니다. 연기할까? 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 연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연금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212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네. 그 국민연금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받으신 거? 원래 60세 이분은 140만 원 좀 넘게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급 시기로 5년 뒤로 미루쳤어요. 예. 그러면서 5년간 연금액이 한 36% 인상되고 네. 또 5년 동안 물가 상승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반영했더니 한 212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급 개시 시기를 놓고 예.
원래 내가 기준이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거 기준으로 당겨받거나 미뤄받는 거는 본인이 의사결정하셔가지고 네. 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140만 원에서 212만 원까지 했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건데 그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에서는 연간 7%씩 플러스 해준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늦춰받는 게 훨씬 더 근데 뭐 유리하긴 그것도 하겠네요. 건강 상태도 같이 보셔야죠. 아 건강도. 예를 들면 이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유족연금이 있긴 하지만 네. 조기에 사망했을 때는 누적연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손해를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정할 때는 첫 번째 봐야 될 것들은 뭐냐 그러면 네. 자기의 소득 현황, 소득이 많으면 이제 연기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하실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자기 건강 상태. 예. 건강이 좋고 별 문제가 없으시면은 그럼 연기해서 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뭐 소득이 많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당겨 받거나 아니면 제때 받으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받다가 제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제 아내한테 그 액수가 그대로 가나요? 유족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이나 이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사망하면 유족한테 지급되는 거거든요. 네. 유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순위 유족이 배우자세요. 네. 이 배우자는 여기서 이제 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제 1순위 유족한테 연금이 지급되는데 연금액은 내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 납니다. 내가 낸 기간이 네. 뭐 10년 미만이면 내가 받던 기본 연금액의 한 40%, 네. 10년 이상 뭐 20년 미만이면 50%, 네. 뭐 한 20년 이상 납입하셨을 거니까 예. 받으시는 금액의 원래 60% 정도가 60%.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네.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배우자분도 맞벌이를 하셨거나 뭐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셔서 배우자분이 받는 또 노령연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분이 받는 노령연금이랑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두 개를 같이는 못 받아요. 네. 그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기로 하셨으면 그냥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유족연금을 안 받고 자기 걸 선택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한 30%를 자기 연금에다가 얹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큰 금액을 보통 선택을 하시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또 불만이 많으세요. 둘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 하나 선택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왜 나오냐면 나는 국민연금 가입자고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면 이 경우에는 두 개 다 받거든요. 공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일 경우에는 안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현행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연금도 국민연금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기초연금이란 건 그야말로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65세가 되시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자기가 붙지 않아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국민연금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 같이 받으실 수는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일부가 연금액이 기초연금액이 좀 감액돼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되시는 분들 제외를 하고 나면 나머지 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기초연금액은 소득 하위 70%한테만 지급되는 거라서 어떤 분이 있냐 그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재산도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 그분은 국민연금을 받는데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아예 포함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퇴직금과 이제 퇴직연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중간 정산이 자유롭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찾아가지고 함부로 막 쓰고 하니까 나중에 노후돼서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산 조건을 좀 엄밀하게 정해놓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간 정산이 되냐라고 하면 이제 퇴직금 제도인 사람하고 퇴직연금인 제도인 사람이 좀 다르거든요. 퇴직금 제도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한 조건이 그냥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가 집 살 때. 무주택자가 전세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받으시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분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요양 상태에 들어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장기 요양에 들어가는 경우 이제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도 이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직장에 다니다 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툭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퇴직금도 보통은 마지막 임금에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임금이 예. 피크에 있는 시점에서 줄어들기 전에 여기에서 정산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예. 법에서 정해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요건 퇴직금 제도 있는 사람. 예. 퇴직연금에 있으신 경우에는 DB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운영해주는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중간 정산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예. DC형은 이제 스스로 자기 계좌에 회사에서 자기 계좌로 퇴직급여를 넣어주면 네. 자기가 운영하는 걸 우리가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경우에도 다른 앞서 이제 퇴직금 제도랑 마찬가지로 중간 정산 용어는 이제 중도 인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할 수 있는데 예. 다른 거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까 임금 피크 때 중간 정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DC형 제도에서는 임금 피크 때는 중간 정산은 안 되고 예. 나머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중간 정산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요양을 이제 이유로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강화됐다는 그 기사가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간 정산을 하길래 그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중간 정산하신 분 중에 상당수가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돈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정말 장기 요양인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이 좀 완화돼 있다 보니까 장기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 치료는 뭐고 질병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없잖아요. 심지어 이제 우스갯소리로 무좀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해도 해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건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의료비, 그러니까 간병 의료비 들어가는 게 자기 총 급여의 12.5%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 그러니까 1억 연봉이면은 급여 1억 급여 연봉이면은 12.5면은 1,250만 원 이상. 그 정도 이상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의료비 한도 내에서 이제 중간정산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좀 바꿔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의 선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올해 들어서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도 좀 강화가 됐다는데 좀 세금이 올라간 건가요? 퇴직소득세가 이게 올해 강화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2016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세금을 좀 많이 강화시켰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소득에는 이게 근로자가 노후에 수령한 생활비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싶어서 많은 목돈을 수령하는 사람조차도 세금을 너무 작게 내고 가서 이 부분은 좀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 제도를 개정하면서 세금 계산 방법을 바꾸니까 세금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 한꺼번에 적용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새로운 방식을 20%만 적용하고 뭐 단계적 20%씩 높여가다 보니까 올해 딱 되니까 전부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근로를 하고 동일한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퇴직한 경우보다 올해 퇴직하신 분이 세금을 좀 더 내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한 거군요. 그리고 중간 정산이 그 나중에 일시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아까 뭐 저기 임금 피크제 말씀하셨는데 임금 피크제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DB형 제도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퇴직하기 직전에 31분 평균 임금 곱하기 근로기간.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면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 있잖아요. 그 급여를 직전 3개월간의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날 일수로 나눕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3개월 동안 900만 원 받았는데 근무 일수가 90일이다 그럼 나누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게 1일치 근무 수당을 우리가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31분 평균 임금이 그분 같으면 10만 원 곱하기 30 하면 300만 원이 그분의 30일치 평균 임금이고 10년 근무했으면 3천만 원 이렇게 퇴직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 피크를 적용받아서 여기 꼭지에 있다 갑자기 툭 떨어져서 요 시점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꼭대기에 있을 때 중간정산을 한번 해주면 여기서 한번 높았을 때 퇴직금 받고 그걸 나중에 이제 줄어들면서 매년 이제 줄어들 때마다 중간정산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찾아나가는. 그러면 이제 회사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좀 급여가 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면은 좀 미리 하는 게 이제 유리하고, 아니면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그렇죠. 보통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어떤 경우가 많냐 그러면 이제 이 일반 기업들이 임금이 계속 예전에 연공서열 방식으로 상승하는 회사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임금 피크제가 꼭 아니더라도 차장급, 부장급 되면 임금 상승률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계속 회사에 넣고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찾아서 회사 바깥에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중간정산의 의욕을 느끼는데 근데 중간정산 제도가 이제 아까 정해진 요건에서만 요건이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DB형 제도는 중간정산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해소를 해주냐 그러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 제도랑 DC형 퇴직연금 제도 두 개를 다 가지고 도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이걸 그냥 DC형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꼭지에 퇴직금이 딱 올랐을 때 DC형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부가 자기 DC형 퇴직 계좌에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손해를 보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 피크 도입 사업장이나 아니면 급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산마루에 멈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그런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종업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보면 직장인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야, 나는 차장까지는 DB형으로 하다가 부장 올라가면서 DC형으로 바꿨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퇴직금 관련돼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퇴직금을 보통 이제 일시불로 받는데 그렇지 않고 연금 형태로 이제 은퇴한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식으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이게 원래대로 하면 퇴직금이란 건 노후의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들이 강했는데 그거를 일시에 수령해가지고 뭐 딴 용도로 써버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뭐 연금으로 받으나 일시금으로 받으나 뭐 별반 차이가 안 나면은 그냥 받아서 일시금을 써버릴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바꿔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세 내야 될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뭐 퇴직금을 막 1억 받으면서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분이 있으시다. 이분이 이 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겠다고 하시면 55세 이후에 퇴직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1억 원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10년간 1,000만 원씩 받으시겠다. 그러면 원래는 1억 받을 때 1,000만 원 세금 내셨던 분이면 이분은 70만 원씩 세금을 10번 내는 거예요. 300만 원을 더 그러니까 30%를 감액을 받으시고 만약에 10년 이상 수령하시게 되면 뒤쪽 10년 넘어갈 때는 40%를 감액해 주는 형태로 그래서 좀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고요.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많이 연금으로 수령하시냐 그러면 퇴직 금액이 크신 분들. 그분이 비율로 감액받으면 세금 훨씬 더 많이 감액받으시니까 특히나 이제 명퇴하시면서 목돈 받으셨던 분들, 장기 근속하시면서 목돈 받으신 분들이 이걸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보다는 세금 계산해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의 한 30%라도 감액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받고 그다음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서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받으면은 또 상당히 액수가 되겠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퇴직하고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또 소득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요걸 그 기간은 이제 퇴직금으로 이렇게 버텨가시는 이제 브릿지 역할로. 요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퇴직하고 나서 55세 넘어가면 그러니까 둘 중에 늦은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든 회사가 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
도입한 회사든 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든 예. 내가 퇴직금을 수령하잖아요. 예. 할 때 금융기관에 가서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네. 그 계좌를 하나 개설하신 다음에 퇴직금을 글로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럼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뭐 인사팀에서 선배님 퇴직하시는데 퇴직금 어디로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 예. 계좌로 송금을 시키면 네. 이렇게 송금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만 하고 예. 떼지는 않고 네. 그대로 송금을 해주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다른 계좌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예. 퇴직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예. 수령을 하게끔 되죠. 일단은 뭐 고정적으로 안전하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뭐라고 안내되면 일단은 IRP 계좌로 송금해놓고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렇겠네요. 뭐 예. 시간 두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예. 그 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구나. 안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연금 저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입사 하자마자인가 아무튼 뭐 이제 저희 그 급여가 이제 지급되는 그 은행 쪽에서 이 연금 저축을 무조건 들라고 연말 이제 정산할 때 굉장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쭉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달 400만 원씩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사하자마자 드셨으면 예. 이제 그때가 2000년 이전이셨을 그렇죠. 처음에는 400만 원 아니었고요. 300이었나? 300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 1994년부터 2000년도까지 가입했던 거는 구개인연금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거는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72만 원까지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주는데 예. 최대 72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이거는 소득 공제도 받고 예.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할 때 예.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요. 예. 소득 공제 받으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라서 예. 혹시나 그걸 가지고 계시면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거랑 예. 별도로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뭐 2001년 이후에 생겨났던 게 이제 연금 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거는 400만 원까지 예. 세액 공제 별도. 아까 구개인 연금이랑 예. 별도로 또 4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나가던데요. 하나는 월 25만 원씩 나가는 게 또 9만 원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뭐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구개인 연금 통장도 하나 있으시고 네. 새로 나온 연금 저축이라고 2001년도 이후에 새로 나온 계좌도 하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보면 요거 72만 원 소득공제 받으실 거고 예. 나머지 이쪽에서 한 400만 원, 25만 원 들어가는 거 4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예. 또 별도로 세액공제 받으시는 계좌로 넘어가시는 게 있고요. 그거 예, 말고도 이제 IRP라고 해서 네. 아까 퇴직금 집어넣는 IRP 통장 있잖아요. 예. 그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거기다가도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은 하면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는데 예. IRP까지 더하면 예. 7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오늘 가셔가지고 구개인 연금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있다 그러면 퇴직하실 때까지 이 계좌를 지키셔야 되고 예. 왜냐하면 이건 다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키신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중에 어느 걸 가입하고 있는지 보시고 두 개 다 가입하고 있으시면 뭐 IRP 합치면 7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연금저축만 하고 있으면 최대 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유가 되시면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구입을 하시고요. 올해가 이제 50살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또 혜택이 추가로 더 있어요. 저도 딱 해당되는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아까 제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그랬잖아요.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인데 플러스 200만 원을 더 해줍니다. 900까지 가는 건가요? 예, 최대 900만 원.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고소득자라고 하면은 이제 종합소득이 1억 원 넘어가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 아니시면 추가로 200만 원 더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올해 50살 넘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이 3년 동안은 난 내 노후 자금을 집중적으로 좀 더 늘려보는 시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저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그럼 이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조건 조금 다른데 일단은 55세 이후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 같은 거는 10년간 납입하고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하실
하시면 되고 5년 이상.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5년 정도 납입하시고 네. 그거 넘어가시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조건.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장 들어와서 한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다,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55세 이후에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그거부터 자기 정하는 겁니다. 아, 액수. 그러니까 기본으로 최저만 정해져 있으니까 예. 가입한 게 제가 본 게 2013년 3월 이전일 것 같은데. 예, 이전이죠. 그러면 5년 이상만 연금을 수령하시면 되니까 예. 내가 쌓여 있는 적립금 규모. 네.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소득 기간들 파악하셔서 예. 그 기간 5년 이상 중에서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 정해서 받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간에 이것도 정산을 하면 더 이상 이제 나 안 붙겠다. 예. 그러면 뭐 손해가 좀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예. 한꺼번에 찾았으면 이제 그동안 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하고 늘어난 운용 수익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아, 세금이 붙는군요. 그러니까 뭐 거의 소득 공제 받았던 걸 다 물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네. 뭐 조건에 해당돼서 55세 이후에 그냥 연금 수급 조건 맞춰가지고 나눠서 찾으시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하시죠.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사람들 관심이 많은 그 주택 연금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주택 연금에 일단 좀 관심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 일단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이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가입 기준이 좀 완화됐는데 네. 어떻게 됐냐 그러면 원래는 부부 중에 연장자가 60세 넘어야지 가입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좀 완화돼서 올해 4월부터 이게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55세. 둘 중에 한 사람만 55세 넘어 가입할 수 있고요. 네. 주택이어야 되고요. 네.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뭐 아파트 다 네, 해당되는 주택으로 돼 있는 건 주택으로 돼 가능한데 있는 거.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집값이 시가 9억 원 이하여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9억 원이라는 또 그게 있군요. 요거에 이제 법 개정을 요청했을 때 뭐냐면 이거 시가 9억이면 서울에 해당되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네.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중위권 가격이 9억 원, 예, 9억 2천인가 그렇더라고요. 서울 그래서 아파트에. 요거를 이제 시가 말고 기준 가격 9억 원으로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 공시지가로. 예,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걸 낮추는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제출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시가 9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집이 여러 채이신 분도 가입은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예, 그 경우에도 시가 9억 원 넘어가면 안 되고 합쳐서. 아, 두 채든 세 채든 네. 뭐 네 채든 합쳐가지고 9억 원을 넘는. 두 채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집을 옮기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채인 경우에는 네. 일시적으로 9억 원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단 네.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 한 채는 팔아야 됩니다. 아, 팔아야 된다는. 네, 그 조건이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시가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가지신 분이 55세 넘어가시면 가입한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 채 합쳐도 9억 원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세 채를 다 그 주택연금에.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아, 하나만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을.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 조건 중에 주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주택이 주거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주택에 대해서는 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계속 있었는데 네. 주거용 오피스텔 해주자 그러는데 이제 이게 어렵나 봐요, 생각보다. 뭐가 그러냐면 이 가격 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것도 계속 해주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은 이제 가입을 하면 언제부터 수령할지 액수는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뭐 가입하자마자 뭐 다음 달부터 연금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조건에 이것도 아까 55세부터 네, 가입하는 시기부터 예. 가입 가능한 시기부터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택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팔아야지 가격이 나오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뭐 감정 가격이라고 해서 뭐 한국 감정원에 가보면 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내가 우리 집 값은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실제 감정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한국 감정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상담을 받으시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감정 가격이 얼마 정도신데 주변에 실거래 가격들 있잖아요. 국토부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거 보고 주변의 실거래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담원이 대부분 이거 감정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감정하면 실질적으로 감정 비용 같은 것들은 자기가 개인 부담.
근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4, 5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탁상으로 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뭐 그 자를 상담하는 중에도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는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9억 1천만 원 나왔다. 그럼 실제로 9억 1천만 원 아니다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주장을. 그건 굳이 받으실 필요 없으시겠죠. 아슬아슬하시면은 그렇게 하지. 보통 이제 두 개 중에 감정에서 높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시고 만약에 감정가액이 9억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 굳이 받아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시가 기준이니까 그거는 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억 원이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뭐 좀 완화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소득층 말고 고소득층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가 기준 9억 원 말고 기준가 기준 9억 원으로 바꾸자고 할 때도 그냥 가입 요건만 완화시켜주지 담보가액은 최대 9억까지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연금을 더 주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수령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게 종신지급 방식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처음 가입할 당시에 주택 가격이 정해지고 가입자 중에 나이 작은 사람 연령이 정해지잖아요. 그 기준으로 가액이 딱 정해지면 그 금액을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통일하게 수령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그 금액, 집값이 떨어져도 그 금액,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제 주택연금 제도라서 보통은 이제 집값이 오르는 지역보다는 떨어지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서둘러서 가입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겠네요. 기왕이면 집값 떨어지기 전에 가액을 결정짓고 연금을 수령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먼저 많이 가입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가입하시냐면 이게 사람들이 뭐 가입 여력을 가지고 뭐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 말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그렇죠. 어르신들 중에. 그런데 자녀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도 그 형편도 안 되시는 경우.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집을 팔자니 주거 할 때가 마땅치 않고 또 계속 살자니 생활비가 없으면 방법은 주택연금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입니다. 72세 정도 되고 한 3억 조금 안 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 연금 받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70세 전후에 가입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게 그 시점이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들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거나 가까이 하고 아니면 현금이 자꾸 줄어들면 노후생활 하시는 분이 되게 불안해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고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이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아들들은 그 말 잘 안 해요. 왜 그렇죠? 아들들은 그 집이 지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들보다는 딸이 주택연금 가입하는데 훨씬 더 보이죠. 이거 상담도 해보면 딸하고 같이 오신 분이 많이 가입하시고 아들하고 오신 분은 잘 가입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구나. 아들들은 이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구나.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바로 배우자한테 그 승계가 되나 보죠? 이제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일단은 연금을 잠시 중단시켜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배우자한테 뭘 요구하냐 그러면 이때까지 받아갔던 연금액 있잖아요. 그 부채 금액을 승계를 하시겠냐고 물어보죠. 그때 승계하시고 보통 이제 가입하는 단계에서 사전 승계 그 계약을 다 해놓거든요. 두 번째는 이 집의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법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은 법정 지분에 따라서 자녀분하고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을 어머님이 가져가거나 아버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한테 양도를 그런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건. 그래서 6개월 이내,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 채무 인수하겠다고 약정하시고 그다음에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시면 이제 연금이 또 계속 지급돼서 나가는데 뭐 현실적으로 뭐 부모님이 연금 받겠다는데 반대할 자녀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왕왕 나와요. 아 실제로 그럼 분쟁이 좀 발생하나 보죠? 분쟁이 있고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돌아가신 아버님의 부인이시긴 하지만 내 엄마는 아닌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 이제 뭐 유언서를 미리 작성을 해둔다거나.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신탁제도로 주택연금 신탁제도로 바꾸면은 좀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게 이제 작년에 안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법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검토 단계군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배우자한테 갈 수 있는 연금이 어느 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국민연금 같으면 유족연금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연금이 배우자가 제대로 수령하게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은퇴 후 노후 설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연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 생각하고요. KBS 머니올라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